이정희는 74세에 은퇴한 간호사로 섬세한 손길과 단단한 의지를 지닌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간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홀로 정원을 가꾸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잔잔한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그녀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보여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칩니다. 40년간의 간호사 경력에서 얻은 인내심과 세심함은 그녀의 성격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큰딸 수진의 권유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정희는 편안한 삶을 얻었지만 점차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 커져갑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노년의 안락함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봄을 발견한 74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탈출과 재시작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정희가 정원의 작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손길은 섬세했죠. 오래된 단독주택의 뒤뜰은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지낸 1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어요. 봄이면 진달래꽃이 피고 가을이면 국화향이 가득한 이 정원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현관에서 큰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은 몇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걱정돼요. 우리랑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정희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딸의 걱정하는 눈빛을 마주하자 말문이 막혔어요.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정든 집을 떠난다는 건 너무 큰 결정이었죠. 엄마, 강남에서 살면 병원도 가깝고 내가 항상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이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온 것이 걱정됐던 건 사실이에요. 간호사로 일했던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가끔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서울, 그것도 강남이라니 생각만 해도 낯설었습니다. 알았다, 수진아. 이정희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너희와 함께 살아볼게.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유리도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이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유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추억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삿날 이정희는 정원의 모든 식물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손끝으로 나무와 꽃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있어. 다시 올게. 그리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했다는 걸 알았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의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이정희의 고향집과는 달랐습니다. 맑은 빛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빛이었어요. 이정희는 3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좋구나. 사실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수진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수진은 대기업 간부로 바쁘게 일했고 사위 민혁은 말수가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손녀 유리는 고등학생으로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이 가족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방에 놓을까요?
유리가 화분 하나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 방이 좀 삭막했거든. 유리는 이정희에게 가장 편안하게 다가오는 존재였습니다. 학업에 바쁜 중에도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로 바빴던 하루를, 민혁은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유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는 특별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 연금이 들어왔네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이정희의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따로 저축도 해둘 거예요. 이정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돈인데도 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반대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정희의 마음도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안에서 이정희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모두가 분주하게 집을 나가고 이정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그마저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죠. 정원이 있던 옛집이 그리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던 그 시간들이 간절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수진의 제안에 이정희는 잠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노인정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 또래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친구도 사귀시고요. 이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저 노인으로만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정희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가족들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힘들었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할머니,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정희는 문득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마디라도 했던 대화가 이제는 응, 아니 정도의 짧은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가족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알아차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이정희는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어요. 수진이 급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이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아서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희는 아파트 단지를 홀로 산책했어요. 중앙공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지만 그곳의 꽃들은 이정희의 옛 정원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이정희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학교 끝났니?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정희는 손녀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17살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희는 문득 멈춰서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 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정희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희는
우연히 수진과 민혁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말이 없어. 걱정돼.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민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우울증 같은 건 아닐까?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는 게 어때? 그래,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입으로 쉬어봐. 여기 깔끔하고 엄마가 외롭지 않을 거야.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 있고. 이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했죠.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죠. 행복했던 시간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이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좀 걸어볼까 해.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예요. 이정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정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75번째 생일. 그날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수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옷 입으세요. 저녁에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정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즐겨 먹던 된장국도 소박한 나물 반찬도 없었어요. 대신 양식과 비싼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죠. 이정희는 그저 형식적으로 음식을 입에 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유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정희는 처음으로 그날 저녁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고마워, 유리야.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수진 가족의 일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정희는 여전히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수진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골집 매각이 거의 성사 단계예요.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릴 것 같아요. 이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말씀 안 드렸었나요?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사시니까 시골집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이정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 그녀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온 공간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다음 주에 한번 구경 가볼까요?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민혁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죠. 이정희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마르고 딱딱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짐이니? 이정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내 인생은 나도 결정 못하냐.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정희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를 위한 거니? 내가 언제 그런 결정을 너희에게 맡겼지? 이정희의 분노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인생,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모든 소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희는 식탁을 뒤엎었어요. 접시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케이크는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정희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유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정희는 그저 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의 서울거리는 차갑고 낯설었어요. 이정희는 한동안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집으로 가야겠다. 진짜 내 집으로. 터미널은 한밤중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정희는 매표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지갑 속에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에게 맡긴 통장은 가져오지 못했죠.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결심은 확고했어요. 어디 가세요? 매표원이 물었습니다. 청원군 가는 버스 있나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마지막 버스가 30분 뒤에 있습니다. 편도로 드릴까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도 아니면 왕복? 그녀는 결정했어요. 편도로 주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이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동이 멈췄을 때 이정희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전화를 껐어요. 자정이 조금 지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2시간이 넘는 여정 동안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내리는 비를 맞으며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녘 버스가 청원군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내리는 사람은 이정희 혼자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잠자는 공주의 성처럼 고요했어요. 대문 앞에 서서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열쇠는 항상 가방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은 생기를 잃은 듯 했어요. 이정희는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돌아왔구나. 이정희는 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원으로 나가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끼던 식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정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습한 흙의 감촉이 그리웠어요. 집안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이정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정원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허기가 찾아왔어요.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마을 상점은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정원에서 몇 가지 채소를 거두어 간단한 국을 끓였어요. 오랫동안 먹어본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내가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이정희는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자 옛 친구 마정숙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정혜, 정말 너구나. 소문이 돌아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마정숙은 이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걱정했어. 괜찮은 거니? 마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집에 돌아왔으니까. 마정숙은 이정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정희는 서울에서의 생활과 갑작스러운 탈출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마정숙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마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봄이 깊어가는 마을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황폐했던 정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텃밭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연 농법이라고 하던데 농약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는 거야? 마정숙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건강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학약품 없이도 식물들은 잘 자랄 수 있어. 다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뿐이지. 어느 날 이정희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유리였습니다. 이정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는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야.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버스 타고 왔어요.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요. 이정희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유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집 안으로 들어와 이정희는 유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지내세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의 정원을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다시 이곳에서 내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 텃밭도 가꾸고 옛날에 하던 발효 음식도 다시 만들고 있지.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발효 음식이요? 어떤 거예요? 이정희는 유리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장독대에는 여러 종류의 장이 숙성 중이었고 작은 항아리들에는 다양한 발효 식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요즘 온라인에서 건강식이랑 전통 음식이 엄청 인기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다 이런 거 찾아요. 유리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유리는 작은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다시 왔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요. 할매의 건강 식탁이라고요. 이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유튜브? 그게 뭐니? 그러자 유리는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수익도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정희는 유리의 열정에 이끌려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유리는 촬영과 편집을, 이정희는 요리와 설명을 맡았어요. 첫 영상은 단순한 된장찌개 만들기였습니다. 이정희는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좋은 된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되어야 해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오지요. 놀랍게도 첫 영상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댓글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요. 어릴 적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와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천 명이었던 구독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할매의 건강 식탁은 단순한 요리 채널을 넘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단지 요리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나누었어요. 이 나물은 월경통에 좋아요. 예전에는 약이 귀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자연의 약을 활용했지요. 이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확장하고 더 많은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을 구입했어요. 마정숙도 가끔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두 노인의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어요. 오늘은 마 선생님과 함께 김장을 담가 볼게요. 마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서 김치 맛으로 유명하시죠. 이정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유리와 영상을 찍고 마정숙과 차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이정희의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정희는 정원에서 허브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과 민혁, 그리고 유리였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수진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동안 그녀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정원일로 단단해진 손. 이제 그녀는 74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찼어요. 들어오렴. 이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유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막 딴 과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지내셨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이정희는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 유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 수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요? 주말마다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더니.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비밀리에 할머니를 만나러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리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 이정희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매의 건강식탁 채널 알고 있니? 민혁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더군요. 설마. 그제야 민혁은 채널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매주 영상도 찍고 팬미팅도 해. 다음 주에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러 온대. 수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랑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유리만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자연농법을 배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떠날 수밖에 없었어. 저희가 더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그저 돌봐야 할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여긴 내가 숨쉬는 곳이야.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긴 대화 끝에 그들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기로 약속했고, 이정희는 가끔 서울에 올라와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떠난 후 이정희는 텃밭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유리야. 이정희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 스스로 그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 마을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상 위에는 이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4세 나이에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삶의 지혜가 묻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노년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청중 사이에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이정의 또래의 노인들까지 모두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을 홀로 살았죠. 그리고 딸의 제안으로 서울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나요?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더 깊이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매의 건강 식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주름들, 이 하얀 머리카락들 모두 제가 살아온 증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정희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특히 많은 노인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할 거예요.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고 이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한 소녀가 이정희에게 다가왔어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작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소녀의 눈빛은 순수한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정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희는 소녀의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희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원에서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강연 어땠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구나. 처음에는 떨렸는데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술술 나오더라. 이정희는 방금 받은 편지를 유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리는 편지를 읽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에요. 이정희와 유리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가을의 향기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다음 영상은 뭘로 찍을까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가을 김장 담그기 어때? 그리고 그 소녀도 초대해서 함께 해볼까?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매의 건강 식탁 세대를 잇다라는 제목은 어때요? 이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죠.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꽃 향기가 저녁 공기 속에 퍼졌어요. 이정희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정희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74세 나이에 다시 피어난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입니다.